안녕하세요. 오늘 진공기술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진공기술의 기초는 두 강의로 나눠져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진공기술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기술의 기초는 플라즈마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플라즈마 발생이 진공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체의 특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압력 하에서의 기체의 법칙들을 플라즈마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기술의 기초를 공부하게 되면 플라즈마를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공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플라즈마 응용과 진공 기술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공 시스템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공 챔버와 펌프, 다양한 밸브와 게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진공 시스템에는 특별히 러핑 베큐um 시스템이라 불리는 로타리 펌프나 드라이 펌프들을 이용해서 대기압 760토로부터 10의 3승 약 1mT까지 진공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진공 펌프로서 하이 베큐um 펌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1mT로부터 10의 8승 토로까지 진공도를 형성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울트라 하이 베큐um 펌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초고진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10의 8승 토로 이하까지의 진공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를 기체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밸브와 압력을 측정하는 프레셔 게이지, 그리고 진공 부품들 간을 서로 연결해주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진공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진공 시스템의 이해는 그 플라즈마 응용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공이란 영어로 베큐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상태 또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아무 것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약간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무의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완전히 없는 완전한 진공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진공에 대한 고민은 초기 많은 철학자들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라틴어로 마쿠아라고 해서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공간, 즉 추후에 우리가 압력이란 용어를 배우게 되면 압력이 0인 상태를 진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완전한 진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진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만 하게 됐는데요. 이 진공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국제 표준 협회와 그 미국 진공학회에서 다음처럼 정의를 합니다. 진공이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압력을 의미한다. 또는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분자 밀도가 대기 밀도인 2.5 곱하기 10의 19승 큐빅 센티미터보다 마이너스 큐빅 센티미터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공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또 정의하기 위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즉 대기압, 압력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만 진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압력, 프레셔란 무엇인가? 물리적인 정의에 의하면 일정한 면적당 가해진 힘, 즉 우리가 수학적 공식으로는 P는 F over A, 면적으로 힘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진공 용기, 즉 표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기체 입자들이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 표면에 부딪혀 힘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공의 정의를 현대에 들어서 압력,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라고 물리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진공에 대한 역사적인 출발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진공을 부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비어있는다라는 게 가능하냐? 자연이라는 것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래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주는 연속적인 물질로 채워져 있고 자연에서 진공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진공의 의미를 생각한 철학자도 있었는데요. 데모크리투스라는 분은 진공이라는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이 텅 비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초기 고대 원자론의 출발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위에 텅 빈 공간으로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원자가 합쳐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철학적인 진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보다 이 데모크리투스가 세력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진공에 대한 현대론 쪽에서 보면 오히려 데모크리투스가 더 옳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각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7세기에 너무나 유명한 이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해서 진공이라는 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진공에 대한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공에 대한 현대적인 그 기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의 이 토리첼리에 의한 실험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실험이죠. 사실 이 토리첼리란 분은 더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많은 실험들을 수행을 하고 연구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낮은 지역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때 물 펌프는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끌어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사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낮은 지역의 물에다 대고 이 나사선을 회전시키면 이 나사선을 따라서 물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끌어올렸는데 이 10m 이상이 되는 영역에서는 아무리 이 나사선을 돌려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36m가 한계였는데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토리첼리가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실험을 하려 하니 일단 10.3m까지 기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물보다는 밀도가 높은 수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은이 채워진 용기를 뒤집어서 이 수은 베스에다가 넣었더니 똑바로 세우거나 기울여 세우거나 상관없이 놓았더니 수은이 떨어지다가 이 물 표면으로부터 딱 76cm 되는 지점에서 수은 기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리관의 모양에도 상관이 없고 유리관을 어떻게 기울이냐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것은 이 수은이 미는 힘이 수은을 떠받치고 있는 대기의 힘과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은이 76cm의 기둥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76cm의 기둥을 이루어서 수은이 미는 힘이 곧 대기의 압력과 평형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대기압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다음처럼 대기압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즉 수은이 76cm
혹은 760mm의 기둥을 형성하도록 대기압이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760 토르. 토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리첼리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대기압을 760 토르라고 정의하게 되었고, 이 토르란 말은 이제 후에 정의가 되었지만, 즉 수은, HG가 수은이죠. 수은이 760mm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현대에는 1013mbar. 그리고 얘를 1 atmospheric pressure, 즉 1 atm이라고 정의를 하게 됐고, 후에 이제 압력이란 말을 우리가 앞서 압력이란 정의를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즉 뉴턴 퍼 미터 제곱, 얘를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를 10의 5승 파스칼을 대기압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변환을 시키면 1파스칼이 대충 7.5mT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대기압은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자들이, 대기의 분자들이 대기압을 이루도록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란 것은 0도씨 1기압에서 1몰, 즉 아보가드로의 넘버라고 하는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그 숫자가 존재하는 원자 혹은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얘를 환산하게 되면 1토르 1cm, 1큐빅센치당 1큐빅센치에 포함하는 분자가 약 3.5 곱하기 10의 16승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우리가 대기압에서는 몇 개의 분자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곱하기 76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압력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압력하에서 존재하는 분자의 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토리첼리의 실험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둥 실험을 이제 주변 국가들과 다른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놀라움과 함께 많은 실험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1648년에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스칼인데요.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수은 기둥을 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있던 산을 등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관찰하게 되었냐면, 산의 높이에 따라서 등산을 하면서 수은 기둥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경이와 환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연구 결과겠죠. 어떻게 보면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놀라는 그런 그 환희와 기쁨을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해수면에 따라서 대기 압력이 낮아지는, 그래서 높이에 올라갈수록 분자 밀도가 적어지는, 즉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은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대기압이 줄어드니까 당연하게도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공 혹은 압력과 관련하여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마그덴부르크의 방구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마그덴부르크의 마그데부르크, 독일어니까 마그데부르크 시에 있는 오토폰 게르케라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면서도 시장인데, 이 사람이 토리첼리의 수은기둥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서 너무나 유명한 그 말을 이용한 반구 실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게르케라는 사람이 직접 펌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월드 퍼스트 진공 펌프가 될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0cm의, 지름이 40cm의 반구를 자신이 직접 만든 펌프를 이용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말 8마리씩 총 16마리가 잡아당기자 간신히 그 방구가 떼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때가 1654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겠죠. 진공 펌프의 기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16마리가 동원이 되어야만 할 정도로 그 압력이 되게 컸다는 것을 진공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그 진공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금방 우리 그 토리첼리 실험에서도 말했듯이 대기 압력이 이 수은 기둥을 떠받치고 있듯이 사실 대기 중에서는 펌핑하기 전에서는 내부에서 누르는 힘과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같았는데 이제 진공을 빼버리니까 대기에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대기에서 누르는 힘을 어떻게 보면 측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게르케의 실험을 통해서 이 진공의 힘 혹은 대기의 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었던 유명한 실험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그데부르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시장님의 얼굴이 이렇게 로고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공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진공이란 건 다시 앞서 내렸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압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력은 결국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물리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앞에 압력을 공부하면서 아보가르드 넘버가 나왔고 그리고 이 압력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공기나 다른 기체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공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을 압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체 분자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아보가르드 넘버를 이용해서 대기압은 분자 밀도가 2.5 곱하기 10의 19승 정도 존재하는 경우를 즉 큐빅 센치에 2.5 곱하기 10의 19승 정도가 존재할 때 우리가 대기 압력, 대기 밀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분자수가 만약에 2.5 곱하기 10의 19승보다 적다라고 하면 얘를 다 진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압력보다 단 1이라도 작다. 그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진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진공도를 표현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큽니다. 10의 19승.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단순한 수치의 척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압력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토르, 그러니까 대기 압력은 760토르가 되겠죠. 1토르라는 것은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이고 마찬가지로 1.3 곱하기 10의 제곱 파스칼, 왜냐하면 10의 5승 파스칼이 대기압이니까. 그리고 1파스칼은 약 7.5 밀리토르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단위가 진공을 나타내는데 훨씬 많이 활용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우리가 파스칼. 앞에 토리첼리에게 영감을 얻은 파스칼이 수은 기둥을 들고 산을 올라가서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진다는 걸 보였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유명한 파스칼의 이름을 따라서 압력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760토르 1atm, 1013mbar, 760mmHg, 1에 1 곱하기 15승 파스칼. 이런 단위 변환들을 좀 알아두시면 공부하시는데 편하겠습니다. 또한 이 압력이라는 것은 분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혹은 대기라는 게 대기 압력이 760토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대로 단순하게 공기라는 것은 80%의 질소와 20%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확히는 한 78%. 그러면 760토르라는 거는 질소 분자도 누르고 산소 분자도 단위 면적을 누르고 있는 힘인데요. 그러면 질소 분자는 약 80%, 산소 분자는 20%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60토르의 80%, 약 0.78, 즉 593토르는
공기 중에서 질소 분자가 누르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partial pressure, 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실험들을 할 때 보면 진공 챔버에 1토르를 죄송합니다. 진공 챔버에 10토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곤으로 8토르를 맞췄고 헬륨으로 2토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대 2의 분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압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공은 크게 그림처럼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도를 우리가 진공을 압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서 진공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진공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라 말할 때와 압력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 낮다. 저진공이라는 거는 진공도가 낮다는 거예요. 진공도가 안 좋다라는 거죠. 진공도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 압력이 아직 높다라는 거죠. 압력이 높다. 분자 밀도가 많다. 높다. 고진공이라는 거는 진공이 좋다라는 거죠. 고진공. 진공도, 그러니까 진공도라는 게 빠졌는데 진공도가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압력이 낮다. 잘 빼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공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압력으로 표현하는데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나눠지진 않습니다만 보통은 대기압 이상부터 한 10의 -4승 혹은 1mT 정도 0.1mT 정도까지는 보통 우리가 저진공 고압이 되겠죠. 저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충 진공을 뽑았다 해서 러프 베큐um 혹은 로우 베큐um 저진공이죠. 좋지 않다. 압력이 높겠죠. 이때의 분자 밀도는 한 10의 19승에서 15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큐빅센치당. 그 다음은 우리가 중진공, 미디엄 베큐움이라고 얘기하는 중진공.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한 10의 -7승 정도까지는 중진공. 고진공은 8승, 9승. 이 정도로 우리가 고진공, 하이베큐움. 그리고 초고진공이라는 것은 8승 이상에서 -10승 정도 초고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도를 압력에 따라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딱딱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대기압부터는 저진공 그리고 중진공 또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진공 그리고 초고진공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림인데요. 이 진공 시스템이 결국엔 진공 챔버에서 기체를 빼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19승 큐빅센치당 10의 19승 있던 것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자꾸 떨어뜨려서 얘가 10의 10승까지 점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 챔버 내에서 어딘가로 빼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즉 대기압보다 적은 수의 기체를 가지도록 펌핑을 통해서 빼내는 건데 초고진공이라 할지라도 기체는 존재합니다. 완벽한 진공이라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고진공, 저진공, 고진공 도대체 이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큰 차이는 기체 밀도의 변화뿐입니다. 그렇죠? 줄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기체 밀도의 변화뿐입니다. 그렇다면 밀도가 낮아진 기체의 특성이 결국엔 진공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체를 공부하는 것이 진공을 이해하기도 쉽지만 나중에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라는 거는 초기 정의에 의하면 형태가 없는 작은 알갱이로서 무수히 많은 그 입자들이 모여 어느 하나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기체는 일정한 모양이나 부피가 없고 용기 속에 놓으면 용기를 채우며 항상 한없이 확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챔버 부분과 챔버 부분에서 활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공 시스템 내에서 기체의 특성은 보통 이상 기체로 다루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체 법칙은 잘 아시는 대로 이상 기체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분자 혹은 원자들의 집단을 보통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상기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들 사이 충돌을 제외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의미는 이제 분자 간의 독립적인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기체의 부피는 무수히 많은 분자를 포함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기압, 그러니까 10의 5승 파스칼이죠. 대기압에서는 기체가 대략 2.5 곱하기 10의 5승, 25승 큐빅미터, 그러니까 큐빅미터니까 지난번에서 10의 19승 큐빅센치가 되겠죠. 그리고 초고진공에서는 10의 7승 파스칼 정도에서는 이거보다 12배가 적은 10의 12승배가 죄송합니다. 10의 12승배가 적은 2.5 곱하기 10의 13승 큐빅 센티미터에 이만큼의 분자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고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진공은 없겠지만 초고진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피나 압력에서라도 무수히 많은 분자를 포함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고진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곱미터에 10의 13승계의 분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 많은 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체의 부피는 무수히 많은 분자를 포함한다는 가정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자들은 각 분자의 지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 평균 간격이 대충 대기압에서 10의 9승미터다 라고 하면 이는 분자의 지름인 10의 10승미터, 그러니까 1옹스트롱이겠죠. 예, 즉 분자 간 평균 간격이 분자 지름보다 10의 6배에서 15배 정도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대기압인 경우는 압력이 높아서 분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입자 간의 그 간격이 좁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배 정도 분자의 지름보다 더 떨어져 있죠. 그런데 초고진공 같은 경우는 분자 간 평균 간격이 10-5승 미터로, 그래서 이게 훨씬 많이 분자의 지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하에 이상기체에 대한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며, 두 번째는 완전 탄성체이고 순간적인 충돌을 한다. 세 번째는 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한다. 네 번째는 분자 간 인력이나 반발력도 무시한다. 그리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라는 걸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상기체는 사실 가상기체로서 실제 기체가 고온, 저압, 적은 분자량, 작은 분자의 크기 조건이 될 때 이상기체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기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체 법칙들을 우리가 중학교 이후부터 많이 배워왔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0도씨 1기압 1몰에 원자 혹은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이다 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다음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질량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로 우리가 P1, V1은 P2, V2라고 외웠던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기압에서 작업을 후에 압력을 낮추게 되면 기체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공 용기와 부품 연결 부위 등의 오링 등에서 잔류 기체가 팽창하면서 리기라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샤를의 법칙인데요.
샤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 즉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때 T는 이제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면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1도에 대해서 273분의 1씩 부피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K-루사의 법칙은 이걸 좀 더 와서 0도씨에서 1도씨 상승시 부피는 원래 부피의 273분의 1씩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피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피 관계식에서 만약에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73도면 부피가 0이 되겠죠. 이때 이게 절대 온도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돌턴의 법칙인데요. 돌턴은 원자기호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 기체 전체의 압력은 각 기체 압력인 분압감의 합과 같다. 앞에서 우리가 압력을 정의하면서 분압을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의 압력은 각각의 기체들이 만드는 압력의 합. 그 다음에 이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친 보일-샤를의 법칙은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요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 보일-샤를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보일-샤를의 법칙을 보면 온도와 부피와 압력권의 관계가 항상 상수로 나오는데, 그럼 이 상수값이 무엇이냐? 이 상수값이 무엇이냐? 그래서 PV는 넘겨서 nRT 혹은 라지 NKT. 이때 스몰 n은 몰 넘버가 되고 라지 n은 분자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K는 우리가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1.38 곱하기 10-23승 줄 퍼 K인 볼츠만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V는 NK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이상기체의 압력과 온도, 부피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부피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인 샤르의 법칙이 합쳐진 이상기체 방정식, 그리고 이건 이제 등운선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다. 그 다음에 부피가 만약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부피와 온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의 근원은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와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기체의 운동은 어떤 식이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초고진공이 된다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기체 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바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자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통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결국 운동은 속도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 속력 분포라는 이런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체를 다루려고 기체 운동을 다루는데요. 각각의 분자들은 서로 탄성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을 하고 속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력 값도 가질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값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지만 10에 13승, 20승계에 해당하는 모든 그 입자들이 모두 같은 값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기체의 속력 분포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니 맥스웰이라는 사람과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죠.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는 잘 보시는 대로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되는데, 이 2분의 mv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와 KT, 열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가 이 익스포넨셜 내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를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종 모양처럼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앞에 언급드린 대로 모든 입자는 모든 영역 0부터 뭐 인피니까지 그죠? 모든 그 속력값을 가질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값은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많은 그 밀도를 갖는 속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속도가 가장 높은데 Vmax 혹은 most population이라는 속도를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얘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값도 필요하겠고 룸민 스퀘어, 그죠? 에 대한 속도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 함수를 가지고서 최대 속도는 결국엔 이 분포 함수의 맥스 쪽이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그 속도 분포 함수가 루트 n분의 2kt. 그러면 요거를 잘 보면 kt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운동함수 이런 관계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 분포 함수는 루트 파이 n분의 8kt.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뭐 미분 적분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그 평균이라는 거는 전체 분의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분포 함수에 대해서 속도 분포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룸민 스퀘어, 이거는 이제 루트 민 스퀘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RMS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표현되는 온도들은 모두 절대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지 n이라는 것은 토탈 넘버, 입자의 토탈 넘버 수가 되겠죠. 그리고 k는 볼트만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속도 분포 함수는 지금 잘 이해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얘가 결국에는 플라즈마에서 입자들의 속력 분포 함수, 전자, 이온의 속력 분포 함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속력 분포 함수들을 잘 보게 되면 익스포넨셜 안에 이렇게 질량과 이 온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 함수를 보면 온도에 따라서 그림처럼 다른 형태, 이렇게 눕는 형태의 분포 함수가 갖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질량에 대해서도 질량이 가벼울수록 이렇게 모든 속력 분포 함수 잘 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무거운 진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프한 형태를 띠는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일한 온도에 대해서 브로드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속력, 아까 평균 속력은 EKT죠? 평균 속력이, 아니, 죄송합니다. 맥스고요. 평균 속력은 파이 n분의 8KT, 죄송합니다. t의 속력 분포, 속도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엔 평균 속력과 충돌 주파수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포 내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결코 같은 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수소의 경우에조차도, 그죠? 그리고 아주 무거운 진원의 경우에서도 샤프하지만 모든 같은 속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기체들이 어떻게 그 속도 분포 함수를 나타내느냐, 이들은 충돌에 의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충돌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충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전적으로는 충돌 단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입자와 B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입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딱 우리 당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만났을 때보다 바깥쪽으로 가면 충돌이 안 하는 거고
만나는 거 안쪽으로 가면 무조건 충돌이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얘가 B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거라면 요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만나기 시작하는 거고 얘는 충돌이죠, 당연히. 얘도 충돌이죠. 그 다음에 정통으로 맞는 것도 충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언제부터 충돌하느냐? 이때부터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충돌할 수, 어디 안에 들어오면 충돌을 하는가? 영역을 그려보니 이 회색빛, 두 반지름을, 의 합을, 두 반지름의 합을 반지름으로 하는, 두 반지름의 합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면적을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충돌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입자들끼리 있을 때 아무래도 충돌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충돌의 확률이죠. 그러면 또 이제 충돌 주파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충돌 주파수라는 것은 시간당 몇 번이나 충돌할 것이냐인데 얘의 역수는 평균 자유행로입니다. 평균 자유행로는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mean free pass인데요. pass는 길이고 free는 자유롭고 mean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길의 평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입자가 A라는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돌하고 1m 가서 충돌했고 1.2m 가서 충돌했고 1m 가서 충돌했고 2m 가서 충돌했고 1.5m 가서 충돌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5회를 충돌하는데 총 거리는 1, 2, 4, 5.5, 6.7이겠네요. 그럼 5회 동안 6.7m를 충돌 없이 이동한 거죠. 충돌 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각각의 충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인 거리가 자유로운 프리패스가 되겠죠. 충돌이 없는. 자유롭게 간 거리가 서로 다르지만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 입자는 몇 미터를 5분의 6.7m를 충돌 없이 이동했다. 그게 평균 자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시간당 몇 번 충돌했느냐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얘는 거리에 대한 거고, 그죠? 얘는 시간에 대한 거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겠죠, 속도. 그죠? 그게 이 입자의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보면 민 프리패스라는 건 그죠? 입자가 평균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간 거리인데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 번 충돌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시간당 몇 번이나 충돌할 것이냐. 그죠? 시간당 몇 번이나 충돌할 것이냐가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충돌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주파수와 평균 자유행로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당연하게도 이 충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평균 자유행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보다 잘 충돌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이 되면 같은 사이즈의 만약에 이렇게 갈 때는 충돌을 안 했는데 큰 사이즈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충돌 단면적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외워두면 좋은 게 압력과 그 평균 자유형로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충 압력분의 1의 평균 자유형로의 관계식을 갖고 있는데 0.05분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입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평균 자유형로는 줄어들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높은 압력에서는 충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으로는 압력인데요. 이미 앞에서 압력에 대한 정의는 했습니다. 결국 이 압력을 만드는 원인들은 누구냐? 이 기체 분자들이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기체 입자들이 누르는 힘인데 단위 면적당 기체들이 누르는 힘이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충돌 선속, 영어로 이제 플럭스란 말을 훨씬 많이 쓰는데 간말로 표현해서 플럭스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스라는 건 챔버의 한 면을 차지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분자수 들어오는 분자수 어느 면에 대해서 어느 단위 면적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자들의 시간당 분자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식은 살펴보면 4분의 nv, 그러니까 n개의 입자들이 v라는 평균 속력으로 갖고 들어올 때 nv의 4분의 1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3면이니까 nv의 3분의 1일 것 같은데요.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나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에서 출발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원인 경우,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1차원에 대한 맥스웰 분포 함수를 앞에 식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음처럼 나오는데, 이때 얘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분자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속도에 대한 분포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1차원 분포에서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이제 전체 개수가 n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분포 함수 x에 대한 전체를 해보면 n이 나오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n이라고 놓고 v에 대한 속도 분포 함수로 v를 구해놓고 평균 1차원 평균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이 한 방향에서 1차원 평균 속도 분포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는 앞에서 평균 속도가 루트의 파이 n분의 8kt랑 비교해 보면 평균 속도의 4분의 1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럭스라는 거는 아까 한 면을 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분자수니까 한 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한 면으로 들어오는 걸 계산해 봐야 하니까. 그래서 4분의 v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기체의 전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기체는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전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적인 운동량을 전달하느냐, 그럼 점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달 현상이 확산, 점성, 열 전달이 있는데, 확산이란 것은 입자가 퍼지는 거고, 점성이란 것은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서의 선형 운동량을 서로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 전달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달은 결국엔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산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기체가 충돌을 통해 다른 기체 분위기로 퍼져가서 혼합되는 과정인데요.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밀도에 의해 확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픽스 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처럼 산소와 질소가 있으면 동일한 압력이지만 산소만을 살펴보면 산소의 압력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적겠죠. 질소의 압력을 살펴보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없겠죠. 그래서 밸브를 열었을 때는 서로 확산을 통해 균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스 로우라는 것은 확산이라는 게 결국엔 거리에 따른 농도차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큰 농도 차이를 가지는 경우에 확산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성,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라는 것은 형태가 변할 때 나타나는 유체의 저항 또는 서로 이제 인접한 부분이죠. 인접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이웃하는 두 개의 기체층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선형 운동량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점성은 온도에 비례하지만 액체의 점성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수송이 많다는 겁니다. 이 기체의 점성은 압력과는 사실 무관하고요. 점성은 오히려 밀도와 평균 자유행로에 비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열 전달은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의 이동, 즉 에너지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열 전달은 잘 아신 대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 전도, 컨덕션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의 상호 충돌에 의해서 직접 접촉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전쌍, 서머커플이라는 게 있죠. 서머커플 같은 걸 보면 서로 열 전도도가 다르죠. 서로 열 전도도가 다른 거를 열에 불에 이제 접촉을 시키면 열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자 이동이 다르게 돼서 이 사이에 전위차가 형성이 되는 거를 측정하는 게 열전쌍이죠. 서머커플, TC라고 얘기하는. 대류라는 것은 컨벡션이라고 해서 온도 증가에 따른 기체 분자의 활발한 운동으로 팽창을 통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고온 기체는 상승하고 저온 기체는 하강.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이게 대류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사는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중간 매질 없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죠. 에너지가 시그마 t의 4승, 그 온도의 4제곱이다. 그래서 진공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자들이 진공 시스템인 건 뭡니까? 결국에는 희박한 밀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열이 중요한 열 전달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진공 챔버 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체를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진공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공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엔 이 챔버에서 기체 분자들을 빼내는 건데요. 이 빼낼 때 이 챔버 내에 있는 기차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 기체 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펌핑을 통해서 기체관을 따라 기체들을 뽑아낼 건데 이 관에서 기체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체의 흐름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체의 흐름에 대한 영역은 크게 점성유동, 분자유동, 전이유동, 전이유동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흐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를 알 수 있는데 얘는 결국엔 유량의 크기, 배기관 양단의 압력차, 그리고 배기관의 상태와 구조, 배기가스에 많이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점성 유동이라는 것은 점성이란 건 뭐예요? 이제 끈적끈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접촉을 많이 하는 경우죠. 즉 연속적 흐름으로 난류 유동과 층성 유동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력이 너무 높아요. 압력이 높아서 서로 입자 간의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옆에 존재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치 유체처럼 끈적끈적하게 충돌을 통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점성유동이라고 해서 보통 압력이 높은 경우 이제 아래 보이는 누센 넘버가 한 0.01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누센 넘버라는 건 정의가 평균 자유 행로분의 이 지름, 관의 튜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0.0이라는 거는 지름 튜브가 훨씬 크다는 거죠. 평균 자유 행로는 훨씬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자유 행로가 작으려면 압력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높아서 어느 정도로 작느냐? 지름관보다 이 지름의 관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충돌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센 넘버가 작은 경우가 점성유동인데 점성유동은 크게 터뷸런트하고 라미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터뷸런트는 난류라고 해서 이번에는 레이놀드 넘버라는 게 나오는데 레이놀드 넘버가 큰 경우입니다. 레이놀드 넘버는 이 민 스피드하고 밀도하고 다이미터하고 비스코시티의 관계인데 이게 굉장히 큰 경우예요. 그래서 기체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빠른 경우에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타면 뭐 난류가 발생했으니 뭐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라미나랑 같이 비교를 하는데 라미나가 이렇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층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퍼져가야 하는데 터뷸런트는 막 여기서 이렇게 난류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여기서 이제 비행기 몸체가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난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층상 플로우는
여기 층상유동은 레이놀드 넘버가 12,000 이하 정도 되는데요. 조용한 기체의 흐름으로 기체 분자들 간 충돌을 통해서 운동량을 교환하는데 이게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챔버에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챔버에 여기 뭐 파란색 그 액체를 쭉 넣어주면 이 층상이 형성되면 파란색이 이렇게 층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난류 현상인데 어디서 많이 보느냐?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림처럼 처음에 이 담배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는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라미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와 막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라미나와 터뷸런트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점성 유동과 반대되는 게 분자 유동입니다. 이름을 왜 분자 유동이라고 했느냐? 적은 기체 분자수로 분자들 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상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분자 유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경우가 이럴까요? 바로 민프리패스가 굉장히 큰 경우겠죠. 어느 정도보다 크냐? 파이프 사이즈보다 큰 경우. 그래서 요 값이 1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파이프를 지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체의 흐름을 크게 점성유동과 분자유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영역을 우리가 트랜지션, 전이유동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기체의 흐름에 있을 때 컨덕턴스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컨덕턴스는 우리가 전기에서 컨덕턴스를 배우잖아요. 전도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기체가 잘 흐르냐. 즉 주어진 시간 동안 기체를 통과시킬 수 있는 파이프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컨덕턴스는 결국엔 이 정에 의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기체의 유량분의 압력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유량이라는 것은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에 비례한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례상수가 결국엔 컨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은 유량이 지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컨덕턴스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유량의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르면 파이프의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파이프의 직경에는 비례하게 되는데 뭐 점성유동은 뭐 4제곱이고 뭐 분자유동은 3제곱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직경에는 비례합니다. 이건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파이프가 2개가 있다면 동일한 길이라면 유량이 동일한 압력 차이라면 유량이 어디가 많이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파이프의 이 직경이 큰 데가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얘는 컨덕턴스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가. 반대로 동일한 파이프의 지름에 대해서 짧은 관하고 긴 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압력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보내서 여기서 받아야 하는데 얘는 훨씬 오래 걸리죠. 잘 안 나오겠죠. 당연하게도 컨덕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컨덕턴스를 활용한 예가 우리가 진공 챔버에서 이 컴포넌트를 연결할 때 바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리즈 컨덕턴스와 패럴렐 컨덕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라는 것은 결국엔 이렇게 2개 연결하는 거잖아요. 아래 그림에처럼. 그러니까 파이프의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파이프의 길이가 늘어났으니 컨덕턴스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는 가장 작은 컨덕턴스보다도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1, C2의 컨덕턴스를 가지는 파이프를 연결하게 되면 전체 토탈 컨덕턴스는 그 역수분의 1의 합의 역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패럴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 다이아미터가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경이 비례하는데 직경이 커졌으니까 컨덕턴스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는 각각의 컨덕턴스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C1, C2가 그림처럼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면 토탈 컨덕턴스는 각각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여러분들이 진공 시스템을 구성할 때 바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 시스템을 구성할 때 분자유동이라는 건 뭐랬죠? 분자 간의 거리가 서로 넓어서 정보 교환이 거의 없어요. 막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컨덕턴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구가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당연히 짧아야겠죠. 그리고 굴곡이 없어야겠죠. 내가 챔버에서 기체들을 지금 빼내고 있는데 분자 유동 영역이 됐어요. 분자 영역 유동이 됐다는 얘기는 압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압력이 낮은 경우에 몇 개 없어요. 얘네들을 빼내야 하는데 좁은 관으로 하면 확률적으로 여기 들어올 확률이 적잖아요. 당연히 입구를 크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짧게 해줘야겠죠. 그래야 몇 개 없는 분자들을 뺄 수 있겠죠. 반대로 점성 유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이 좁아도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을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대기압부터 진공을 뺄 때는 우리가 그 러핑 그 펌프 그 라인들을 보면 얇고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터보 펌프를 연결해서 고진공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보면 입구들이 다 크고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덕턴스는 그래서 연결할 때 직렬, 병렬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고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컨덕턴스가 가장 작은 경우보다도 더 작은 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컨덕턴스가 안 좋은 부품 하나가 직렬 연결 전체의 컨덕턴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진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량을 살펴볼 건데요. 앞에 컨덕턴스에서 아까 유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압력 차이에 의한 컨덕턴스 비례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기체가 흘러가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펌프 입장에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기체 양입니다. 그럼 챔버가 있고 펌프가 있으면 이 관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보면 이 챔버에서 기체를 펌프를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단위 시간당 펌프 입장에서 흐르는 기체의 양 이거를 우리가 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동일한 과정이 만약에 챔버 내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밸브를 통해서 기체를 넣어준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의 기체 입자수의 변화가 없어요.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왜? 나가는 양이나 들어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펌프 입장에서는 단위 시간당 흘러서 나가는 양이지만 챔버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단위 시간당 흘러 들어오는 기체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스 플로우와 동일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량으로 돌아와서 이 펌프 입장에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기체 양이기 때문에 얘는 펌프의 스피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는 PS다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압력에서 어떤 펌프로 빼낼 거냐에 따라서 유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V를 위아래에 V를 같이 볼륨이죠. 챔버 볼륨을 넣어주면 그러면 밑에는 뭐죠? 펌핑 스피드 볼륨에 대한 펌핑 스피드니까 시간이 되겠죠. 얘는 세크 그리고 얘는 PV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의 단위를 토르 리터 퍼 세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토르 리터 퍼 세크를 잘 보면 PV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PV라는 건 에너지 차원에서 일의 척도로 우리가 유량이라는 게 결국 일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일이니까. 그죠? 시간에 대한 일이니까. 다시 살펴보면 자 Q라는 건 결국엔 PV 시간인데 P라는 건 압력이죠. 압력의 단위는 뭐였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었잖아요. 단위 면적당 누른 힘. 볼륨의 단위는 뭐죠? 미터 3승이잖아요. 시간의 단위는 초고. 그러면 시간당 뉴턴 미터.
뉴턴미터는 뭐죠? 1이잖아요. 1.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줄, 에너지 단위 줄. 줄 퍼 세크 뭐죠? 단위 시간당 1. 와트죠, 와트. 일률,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Q라는 게 결국엔 뭐냐? 유량이라는 거는 역학적으로는 일률 파워와 동일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유량이 흐르려면 일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러는 거예요? 전기가 펌프에 가해서 펌프 모터를 돌려서 빼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동일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1와트가 약 7.5 리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공 시스템에서 더 많은 기체를 뽑으려면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유량이 결국에는 그 진공 챔버 입장에서는 가스 플로우 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스 플로우 레이트는 뒤에 우리 진공 컴포넌트를 다룰 때 쓰겠지만 MFC라는 거를 이용해서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인데 보통 리터 퍼 미닛이나 큐빅 센티미터 퍼 미닛 뭐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죠? 볼륨당 결국 볼륨당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간당 볼륨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Q와 유량과 가스 플로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 플로우 레이트는 SCCM 단위,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나 SLPM, 스탠다드 리터 퍼 미닛, 그 시간당 볼륨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자, 스탠다드라는 거는 0도씨 1기압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SCCM이라는 게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그냥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배우고 넘어갔지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보면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1몰이라는 거는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예요. 언제? 0도씨 1기압일 때. 그죠? 그럼 1SCCM이라는 것은 큐빅센시니까 22.4리터로 나누어야겠죠. 그러면 1cc에 몇 개나 있느냐? 2.69 곱하기 10의 19승계의 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1SCCM이라는 건 큐빅센티미터 퍼 미닛이니까 1분에 2.69 곱하기 10의 19승계의 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유량은 우리가 1토르 리터 퍼 세크, 이게 유량의 단위죠. 토르 리터 퍼 세크. 그럼 1토르 1리터 똑같이 분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오타가 생겼는데 이거는 계산해 보면 2.13 곱하기 10의 21승계의 분자인 거예요. 그죠? 앞에서 1기압 조건이 6.02가 있었으니까 7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2.4리터니까 1리터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러면 2.13 곱하기 10의 21승계의 분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즉 1토르 리터 퍼 세크라는 것은 79.05 SCCM이다. 자, 요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이거 마지막 시간에 뭐 숙제처럼 문제를 풀어볼 텐데 MFC 같은 거를 교정을 할 때 요 관계식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량과 이 유속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기체의 흐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같은 지금 기체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잔류 시간을 볼 겁니다. 잔류 시간은 챔버에 머무르는 시간인데 레지던스 타임이죠. 그래서 펌핑 스피드로 볼륨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대한 텀이 나오니까 양변에 위아래에 압력을 곱해주면 Q분의 PV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펌핑 스피드라는 것은 결국엔 챔버의 파이프 연결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챔버가 느끼는 펌핑 스피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펙티브 펌핑 레이시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펌핑 스피드나 이런 거는 공정에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Q를 많이 사용을 해요. Q라는 것을. 또 이제 가스 플로우 레이트. 이거는 어디서나 같은 값이니까. 그럼 이제 잔류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챔버 내에서 뒤에 이제 플라즈마를 배우든 안 배우든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결국엔 이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동일한 10토르인데 얘는 적게 집어넣고 적게 빼고 얘는 빨리 집어넣고 빨리 빼도 동일한 10토르입니다. 하지만 여기 머무르는 시간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볼륨이 100리터이고 가스 플로우 레이시 160 SCCM이면
그럼 얘가 대충 앞에 79.05가 1토르리터/s니까 야 대충 2토르리터/s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압력이 1토르였다. 그럼 기체 챔버 내 잔류시간 얼마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략 50초 정도. 아, 내가 실험을 하는데 이 조건에서는 들어온 기체가 한 평균적으로 50초 정도 머무르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압력이지만 잔류 시간이 다르게 되면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기술을 좀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진공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약간 단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진공 시스템을 공부하는데 왜 이러한 용어들을 공부하고 뭐 기체 흐름을 공부하고 했냐면 다 진공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동일한 압력 공정이지만 이 챔버 내에서는 기체 유량별 챔버 내 잔류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상이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걸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진공 밸브 같은 경우는 1ml 이하의 굉장히 낮은 압력인데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자유동을 합니다. 분자유동을 하기 때문에 진공 시스템을 만들 때 입구가 넓고 짧죠. 그죠? 입구가 넓고 짧은 이런 배기관들을 이용해야 펌핑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진공이 잘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진공 영역 같은 경우는 초기 대기압부터 우리가 압력을 낮추는 영역인데 이 경우는 압력이 높으니까 배웠던 점성 유동을 하겠죠. 점성 유동을 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어도 충분히 진공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저진공 영역도 지름이 크고 짧은 걸 써도 돼요. 근데 비용이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고가의 고진공 장치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성 유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늘고 긴 배관들을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진공 챔버 내에서 어느 특정 압력에서 어떤 질량을 가지는 기체가 여기서는 맥스웰 분포를 가지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고, 배웠던 거는 또 단일 이 면을 치는 플럭스가 우리가 4분의 평균 속력의 과 밀도의 곱으로 플럭스가 여기 때리기 때문에 플럭스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을 또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다 공부했던 진공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진공 시스템 내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진공 기술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몇 개 풀 텐데요. 이 경우는 제가 숙제로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챔버의 부피를 알고 있고 두 번째 챔버의 부피를 모를 때 어떻게 이 그 두 번째 챔버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보일의 법칙 P1, V1은 P2, V2라는 걸 이용해서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풀어본 건데요. 한번 또 풀어보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진공 게이지나 압력계 혹은 거꾸로 유량계 MFC가 맞게 작동하는지 내가 지금 MFC를 뭐 수소에 대한 거 아르곤에 대한 걸 사서 쓰고 있는데 얘가 정말 맞아? 믿어도 돼? 혹은 게이지를 샀는데 맞아? 믿어도 돼? 할 때 두 개를 서로 상호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계가 정확하고 기체 유량계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Q는 PS라는 이거 언제 써먹나 했던 유량 공식을 이용하면 이 아래 그 그래프들처럼 직접 계산해 본 것들인데요.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고 가스플로우에서 1토르리터/cm가 대충 79.05다 라는 걸 이용하면 압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챔버 부피도 우리가 앞에서 알을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유량을 통해서 우리가 유량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있습니다. 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MFC 들어오는 양이나 Q는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란 것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의 압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압력으로 진공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그 일정한 면적당 가해진 힘이 될 것이고, 이러한 그 압력이란 것은 결국에는 기체 분자들이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 분자들의 거동을 다룰 수 있는 법칙들이 필요한데, 그 거동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다양한 이상기체를 다루는 법칙들을 그대로 기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체들은 무수히 많은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 함수라는 통계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그런 기체들은 여러 가지 확산, 점성, 열전자를 통해서 물리량들을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진공 시스템 내에서 기체 흐름은 점성, 분자 유동, 그리고 기체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펌프의 입장에서 기체가 흐르는 얼마나 시간당 흐를 것이냐의 관계고, 또 컨덕턴스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진공기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진공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진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어떤 펌프와 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장치들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